방정식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 전부터 수와 계산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수학자이기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1858년 한 영국인이 이집트의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수학서라 불리는 린드 파피루스인데요. 이 책에도 방정식이 쓰여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문제는 모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을 구하고 물건을 나누고 술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죠. 방정식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도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린드 파피루스에 들어있는 방정식 문제를 볼까요? 24번 문제입니다.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19일 때 아하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는 미지수를 아하라 표현했네요. 이 문제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x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식을 방정식이라 합니다. 옛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세금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 모든 것에 방정식이 필요했고 방정식을 통해 얻은 참이 되는 값이 공정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공정함은 당시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고 그 덕목을 쌓기 위해 그들은 수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통치자가 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사자의 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의 배에 타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자신의 손가락 숫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책은 1세기경에 쓰여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서인 구장산술입니다. 모두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의 8장에 놀랍게도 방정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방정이란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뜻인데요.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기수를 배열해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장산술에는 어떤 방정식 문제가 있을까요? 소와 양과 돼지가 나오는 문제가 아주 길고 복잡해 보이죠. 현대식으로 바꿔볼까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동양의 방정식도 농지 면적을 계산하거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등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예측이 국가적인 큰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을 관찰해 그린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하늘을 중심으로 24절기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볼까요? 저녁에는 쌍둥이 자리가 뜨고 새벽에는 전갈 자리가 뜨면 봄이라는 내용입니다. 별자리로 계절을 구분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농가 원령가를 통해 알려졌고 농사에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지금과 방법은 다르지만 필요한 값을 얻어내 실생활에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이처럼 방정식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1, 2차 방정식은 이미 풀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대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디오판토스. 그는 어떻게 대수학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쓴 산학이라는 책입니다. 방정식의 시작이자 20세기 말까지 유럽의 수학을 이끌었던 최고의 수학서로 꼽힙니다. 중세 수학자들은 산학을 보면서 많은 수학 이론을 탄생시켰는데요. 페르마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1637년 디오판토스의 산학 문제를 풀던 그는 페이지의 여백에 간단한 메모를 남깁니다.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이라는 식에서 n이 3 이상의 자연수이면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메모인데요. 이것이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300여 년이 지나 영국 수학자에 의해 증명되기까지 디오판토스의 산학은 수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수학책을 보면 식의 형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글로 돼 있는데요. 이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훨씬 간단하죠. Mais bien sûr, au bout d'un moment, pour faire des progrès, c'est très important d'avoir ces notations modernes, enfin modernes qui datent de la Renaissance, qui sont beaucoup plus compactes, qui sont beaucoup plus condensées et qui permettent de penser beaucoup plus vite ou d'aller beaucoup plus loin. 글로 된 문제를 식으로 바꾸는 것은 큰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사람은 디오판토스였는데요. 그는 그리스 약어를 이용해 세제곱, 빼기, 제곱을 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16세기 프랑스 수학자 비에트는 기호를 이용해 식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수학자 해리엇에 의해 식은 더욱 간단해지고 단순해집니다. 현대 식과 더욱 비슷해진 것이죠. Dass man dadurch das Problem vereinfachen kann, dass man dadurch auf das Wesentliche der Problemstellung kommt und dieser Lösung zuführen kann. Ich möchte auch vielleicht 이렇듯 식의 단순화는 방정식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인지 볼까요? 간단한 실험을 위해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만큼 언어도 다릅니다. Hi, my name is Duncan. I'm from the USA. Dobar dan, ja sam Jelena i dolazim iz Srbije. 日本から来たカ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Bună ziua, numele meu e Andreea și vin din România. 그들에게 수학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참가자들의 언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랫변의 길이가 5cm, 윗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죠. 세르비아에서 온 옐레나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풉니다. 루마니아의 안드레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다른 두 명도 역시 비슷합니다. The answer must be 16 centimeters squared.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공식을 알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언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일본 수학책을 볼까요? 문제를 설명하는 문장은 일본어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은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수학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공통된 식과 기호만 알면 언어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의 큰 장점이죠. Le fait d'écrire les nombres avec des chiffres, de savoir les additionner comme on nous apprend à l'école, c'est des choses après tout qui, quand elles sont arrivées en Europe, en Italie par exemple au XVIe siècle, étaient considérées comme des choses très difficiles que les gens qui faisaient de la finance apprenaient parce que ça leur permettait de gagner plus d'argent et c'était pas du tout une chose d'enfant. Donc il y a un travail d'accumulation très très important et bien sûr on a toujours l'impression que ce qu'on a compris c'est évident, mais dans les faits on revit encore quand on apprend des mathématiques une très très longue histoire qui s'est déroulée sur plusieurs siècles.